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BS는 뭐 워낙 기본 토픽이니까 다들 잘 쓰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 마지막 정의 단어 마지막 끝에다가는 작업 분류 체계라고 써주세요. 다른 단어 쓰시지 마시고 뭐 어떤 방법이다 뭐 어떤 기법이다 이렇게 쓰면 조금 애매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작업 분류 체계라고 정의 끝단에다가 써주시고 그리고 개념도에다가 워킹 패키지랑 플래닝 패키지 같은 것들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 토픽이라 약간 좀 디테일하게 그림도 좀 잘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것들을 빼먹으면은 구독점 받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건 그림도 좀 신경 써고 그려주시고 그리고 원칙 같은 거 꼭 같이 언급해 주고 구성 요소만 쓰지 마시고 원칙도 같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3단락은 제일 무난한 게 뭐 롤링 롤링 플래닝? 아무튼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만약에 그걸 안 쓴다고 하면은 WBS가 각각의 뭐 뭐죠? 뭐 원가 산정 뭐 이런 그러니까는 그 10대 영역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롤링 플래닝이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그다음 모노로식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비교. 여기 모노로식에서 좀 나올 만한 단어는 약간 이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요런 단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폴리글랏 이런 단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어려운 건 없고 그 3단락에다가는 MSA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어떤 데이터의 정합성이라던가 그리고 뭐 API로 인해서 네트워크 데이터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사가라던가 뭐 서비스 메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잖아요. CQRS 그런 것들을 그냥 언급해 주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NoSQL 유형과 모델링 절차 정의에다가 NoSQL은 RDBMS가 아닙니다. RDBMS라고 하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NoSQL은 이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정의에다가 스키마리스 이런 단어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뭐 특징에다가 뭐 베이스라던가 이런 거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 유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뭐죠? 키밸류, 도큐먼트, 그래프, 컬럼 패밀리 이거 4개 써주시면 되고 모델링 절차는 도커페 후기선 그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3단락에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그 뭐죠? 그 사이드 조인이랑 그걸 뭐라고 하더라? 패턴. NoSQL의 패턴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캡은 3단락에다가 캡 쓰기에는 좀 약해요. 캡은 그냥 정의 옆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캡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정의 여기다가 써주는 식으로만 넘어가고 3단락에다가는 캡보다는 패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노멀라이제이션이랑 사이드 조인 아무튼 그런 것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인튜닝에서 절차만 쓰기에는 이제 누구나 다 쓰니까 파인튜닝은 이거 뭐죠? 로라랑 해프트 이 정도는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파인튜닝이 나오면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AI 모델의 과적합 발생 원인 및 해결 방안. 이거 목차를 조금 이상하게 잡으시던데 1단락에다가 AI 모델의 과적합의 개념. 이게 뭐다? 왜 발생한다? 과적합이라고 하면 그거죠. 그냥 훈련 데이터를 할 때는 성능이 좋은데 막상 실제 데이터를 해보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그게 이제 과적합인 거고 1단락에 개념 써주시고 2단락에다가 요거 발생 원인 가에다가 쓰고 나에다가 해결 방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락에다가는 그럼 뭐 쓸 것이냐? 뭐 해결 방안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조금 자세하게 언급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과적합
발생 원인은 뭐 다들 잘 쓰신 것 같고, 해결 방안에다가 좀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써주세요. 뭐 드롭아웃이라던가 정규화라던가 얼리스톱, 뭐 앙상블, PCA, 솜 뭐 이런 것들 좀 기술적인 용어로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인데 이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참조 아키텍처를 물어봤으니까 참조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를 써주셔야 되고 뭐 BCNF 그거 언급하셔도 되고 제가 뭐 이제 뭐 그걸로 암기하셔도 되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참조 아키텍처가 있다 하면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요거는 국내 걸로 해설지 보시고 다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A백은 그 제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 A백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타 학원에서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A백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속성 기반으로 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백은 이제 역할 기반이니까 역할이 같다고 하면은 모든 권한이 똑같지만 A백은 속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R백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자면은 WBS 대충 구조로 해놓은 작업 분류 체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문제 쓰실 때, 잠깐만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쓰지 말고 웬만하면 이런 거 같이 써주세요. 옆에다가. 이게 WBS 문 1, WBS 이렇게 써놔버리면 너무 횡해갖고 옆에가. 이런 거는 플레임 같이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도에다가는 이걸 그려주셔야 되고, 뭐 여기에 뭐 이런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워크 패키지고 이쪽이 플래닝 패키지다. 그리고 여기가 컨트롤 어카운트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써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무조건 워크 패키지, 플래닝 패키지, WBS 딕셔너리, 코드 오브 어카운트, RAM 이 정도 구성 요소는 무조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2교시형 네,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거 100% 규칙을 3단락에다가 써도 되긴 하는데, 뭐 이거는 선택해서 나에다가 원칙 같이 써도 되고, 아니면 3단락에다가 쓰셔도 되고, WBS 하면은 각 작업의 양의 합이 항상 100%가 돼야 된다. 요 내용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가능한 크기로 쪼개야 되고, 레벨은 3에서 5 정도가 적당하다. WP의 크기는 1에서 10% 정도 규모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WBS는 이런 지식 영역 이런 데서 활용이 된다. 이거는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문제에서 WBS의 뭐 WBS가 다른 지식 영역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MSA는 뭐 이 문제에서는 모노로식과 물어보긴 했지만 MSA 자체가 워낙 중요한 토픽이니까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공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뭐 MSA에 들어가는 패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던가 클린 아키텍처, CQRS, 서비스 메쉬, 그다음 뭐 사가 패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하나의 토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고 특히나 뭐 DDD 이런 것들도 같이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모노로스 아키텍처는 하나죠. 하나로 뭐 통으로 이제 묶여 있는 거 이게 이제 모노로스 아키텍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 단위로 쪼개가지고 해놓은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 그래서 뭐 그림 그릴 때 여기는 뭐 다 DB라고 되어 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다양한 언어 폴리글 다시잖아요. 뭐 여기다가는 뭐 노 SQL이라고 써주시고 여기다 뉴 SQL 써주시고 막 여러 가지 언어 쓴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교할 때 뭐 장점, 단점 이런 거보다는 조금 요거에 맞게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비교했는지 좀 잘 봐주세요. 특히나 이제 장애에 관한 거. 모노로식은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생기면 전부 다운되고,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는 장애 내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던가 확장성이라던가 DB가 뭐 언어가 하나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없지만 코네이 법칙 같은 것들도 좀 같이 한글이라던가 3단락에다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네이 저 때는 코네이가 나름 하나의 토픽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학습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코네이 법칙은. 코네이 법칙이 그거죠. 그러니까 뭐죠? 시스템이 조직을 따라간다는가? 조직이 시스템을 따라간다는가? 네, 헷갈리네. 뭐죠? 조직이 시스템을 따라간다? 네. 맞나? 시스템이 조직을 따라간다? 아무튼 코네이 법칙도 MSA의 하나의 어떤 조직 측면에서의 어떤 키워드 이런 걸로 써주시면 좋기 때문에 코네이 법칙 정도는 개념 정도만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NoSQL 이게 이제 답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모든 걸 다 쓰는 거죠. 캡의 정의의 옆에다가 캡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캡하면 여기다가 항상 픽2 언급해주시고 요거 스키마 리스 이런 단어 꼭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밸류, 컬럼 패밀리, 도큐먼트, 그래프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절차, 도커, 패, 기후, 선 한 다음에 마지막은 사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디노멀라이제이션, 사이드 어플리케이션 조인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인 튜닝. 파인 튜닝의 이제 정의는 음, 그냥 뭐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모델에서 가중치를 이제 뭐 조절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특징은 당연히 빨리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개념도 뭐 절차도 중요한데 절차 학습하시고 여기에는 없지만 로라랑 페프트는 꼭 같이 암기. 페프트가 파라미터 이피션스 파인 튜닝인가 그렇고 로라가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로라는 뭐의 약자인지. 아무튼 두 개가 키워드니까 같이 학습하시고 AI 모델의 과적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 옆에다가 요 정도 간단하게 개념도 그려주시면 좋고 이거죠. 원래 그 훈련 데이터니까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훈련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좋아요. 여기가 오류의 정도니까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실제 데이터를 하면은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어느 순간에는 성능이 더 안 좋아진다. 이게 과적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과적합 발생 이유는 뭐 차원의 저주, 분산과 편향의 트레이드오프, 뭐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이런 이유들이 있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드롭아웃, 정규화, 뭐 PCA, 앙상블, 얼리스탑,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락, 옥함의 면도날 뭐 이런 거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C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PCA를 조금 상세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 그 BCNF에서 나온 거 말고 요걸로 암기하세요. 요거 니아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의 개념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한 지침과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참조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성 요소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영역, 백엔드 실행 환경, 개발 환경, 운영,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의 키워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단락에 이제 제일 무난한 거는 뭐 뭐겠죠? 뭐 15팩터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다음에 A백. A백은 좀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와 클라우드 적금 통제의 정책으로 A백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속성을 기반으로 접근 권한 주체와 접근 권한 대상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적으로 분석해서 접근 사용자 및 시스템에 권한을 부여하는 접근 통제 정책이다. 기존에 저희가 맥백, 알백만 학습했다면 이제는 A백까지 특징으로는 속성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한다.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고 유연하고 정교한 접근 제어를 제공한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맥, 백, 알백의 접근 제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백을 활용한다. 특히나 이제 제로 트러스트 이런 데에서 A백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개념도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성 요소 및 기술, 주체, 객체, 환경 속성, 정책 특권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A백과 R백을 비교하자면 A백은 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R백은 역할 기반이다. 장점, A백의 장점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칙의 수립이 가능하고 대신 R백은 역할만 따지니까 조금 더 단순하죠. 이런 차이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2교시. 이게 이 1번 문제가 생각보다 목차를 막 좀 제가 원하는 목차를 안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 UDP를 한 페이지 쓸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사실 잘 몰라도 그냥 개념도 개념 이렇게 하고 뭐 좀 그냥 쓰면 돼요. 어떻게든 분량 채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답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묶고 또 요거는 잘 알아. 뭐 멀티 호밍, 멀티 스트리밍, 뭐 4웨이, 3웨이 이런 거 쓰면 되니까 이건 한 페이지 쓸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건 목차 따로 잡고 이거 두 개는 묶고 이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요거를 똑같은 수준에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조금 쓰고 이거는 많이 쓰고 그럼 이제 채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걸 잘 쓸 자신이 없나 보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게 동일하게 물어본 거는 동일한 분량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이거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여기 각각의 개념 써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개념 안 쓰고 0.5페이지로 그냥 비교만 하고 끝내면 딱 3.5페이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뭐 정 모르겠다. 나 이거 도저히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쓸 자신 없다 했으면은 뭐 묶는 건 묶는 건데 기왕이면은 한 페이지씩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PCP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연결지향이다. UDP에서 나와야 될 거는 비연결지향인 거고 SCTP는 이 두 개의 장점을 묶은 거다. 요거는 정의에 꼭 써주시고 그리고 TCP에서 3A, 4A 할 때 그 뭐죠 상태 값도 좀 잘 좀 써주시고 SCTP에서는 이닛이랑 셧다운 이런 거 TCP에서는 CNF, PNF라면 SCTP는 CNF가 아니죠. 그 뭐야 이닛이랑 셧다운 이런 거니까 이 용어가 다른 거 구분해서 써주시고 그리고 TCP, UDP, SCTP 이게 옛날에 서브노트에 잘못돼 있었고 이게 17, 여기가 6, 132로 돼 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외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생각보다 많은 분이 여기 이게 TCP가 6, 이게 17, 얘가 132입니다. 프로토콜 아이디가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ISMS와 ISMS-P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가에서 차이점을 물어봤으니까 요걸 바로 1단락을 잡으면은 4단락에 뭔가의 제언을 써야겠죠. 제언을 쓸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ISMS-P 인증 제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1단락 필요성 쓰고 요거 2단락, 3단락, 4단락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 ISMS와 ISMS-P의 가장 큰 차이는
ISMS는 의무 인증이고 ISMSP는 선택 인증. ISMS는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니까 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증. ISMSP는 거기에 퍼스널이 포함되니까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까지 함께한다. 그래서 요거는 80개, ISMSP는 21개가 추가돼서 101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을 아니 평가 기준이 아니라 이 의무 대상을 생각보다 정확하게 쓰신 분이 별로 없어요. 이거 1,500억 이상인 자중에 상급 종합병원 1만 명 이상의 학교입니다. 학교 1,500억이 1,500억. 너무 많은 분들이 3,000억이라고 써놔가지고 순간 제가 헷갈렸어요. 채점하다가 이게 3,000억이 맞나? 이거 3,000억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나왔던 것 같은데 3,000억은 그 뭐죠?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3,000억 아니에요? 기준이? 3,000억이 어디서 나왔길래 왜 다들 3,000억이라고 쓰신 거지? ISMS는 1,500억 이상인 자 중에 상급 종합병원과 1만 명 이상의 학교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부분 1,100억 원 이상 요거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여기서 문제에서 ISMS의 평가 기준이라고 썼지만 그래도 ISMS-P도 조금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대책 21개에 대해서도 뭐 간글이라던가 이런 데에다가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SMS-P 간편 인증의 목적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상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대상. 소기업, 뭐 300억 원 이상인 중기업, 이하인 중기업, 뭐 또 그 각각의 기준, 이 대상은 반드시 암기. 이 ISMS는 제가 볼 때 올해 3회 시험 안에 무조건 한 번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꼭 확실하게 제대로 암기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목적, 배경, 주요 개정사항. 뭐 목적이라는 거는 목적, 배경, 뭐 제값주의겠죠. 제값주의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주요 개정사항 두 가지 제일 큰 거는 FP가 금액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추가됐다. 그래서 보자면 TCP, UDP, SCTP. TCP는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 이 단어 반드시 써주시고 신뢰성 있는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결 제어, 순서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오류 제어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거 암기해 두면은 확실히 한 페이지 채우기 좀 좋긴 하겠죠. 근데 이거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그 연결 과정, 해제 과정 그리면 되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TCP와 UDP, SCTP 헤더 구조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외에 또 이제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IP 버전 4와 IP 버전 6의 헤더 구조까지 같이 IP 버전 6가 버터풀 파네오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좀 암기해 두시면 좋으니까 베어 플래그는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UDP에서 중요한 거는 비신뢰성, 비연결형 빠른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게 이제 UDP죠. 헤더 구조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CTP는 TCP와 UDP의 장점을 조합해서 멀티 스트리밍과 멀티 호밍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SCTP의 프로토콜의 구조 패킷의 구조 이 정도는 같이 암기 SCTP는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TP는 4웨이로 하는 거고 init, initEC, 쿠키 에코, 쿠키 에크 그리고 종료할 때는 셧다운 에크, 셧다운 컴플리트 그래서 3웨이 3웨이로 종료하고 연결할 땐 4웨이로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비교
프로토콜 아이디랑 RFC, TCP는 6, UDP 17, SCTP 132, TCP는 793, UDP 768, SCTP 2960. 이런 거 같이 써주면은 뭔가 눈에 잘 들어오는 요런 거보다 이 두 개만 써놔도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ISMSP. ISMS는 정보 보호를 위한 ISMSP는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 ISMS는 의무, ISMSP는 선택. ISMS 80개, ISMSP는 101개. ISMS는 ISO 27001이라던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이거를 받을 경우에 일부 생략이 가능하지만 ISMSP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의무 대상, 자율 신청자는 뭐 넘어가고 ISP, IDC 1,500억 이상인 자 중에 상급 종합병원 1만 명 이상인 학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자 요거 꼭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걸 하나하나 암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고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 21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ISMSP 간편 인증의 목적, 뭐 인증이 너무 부담되니까 인증을 좀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비용을 좀 감소시켜주고 이런 이유에서 나온 거고 간편 인증의 대상 여기는 꼭 암기 소기업 300억 미만의 중기업 300억 이상 중기업인데 여기서의 중기업은 자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정보 통신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조건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 인증 대상 있잖아요. ISP, IDC, 상급종합병원, 대학교 여기 의무 인증이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이 사람들은 간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것까지 한글에다가 꼭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SMSP의 문제점 읽어주시고 여기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점검 툴이 부재하다. 그 심사의 독립성, 과도한 이의제기 요 세 개는 꼭 암기. 그럼 보안 대책은 뭐 비슷하겠죠. 점검 툴을 확보해야 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목적 배경은 읽어보시면 다 알 것 같고, 주요 개정 사항은 요 두 개죠. 기능 점수 단가가 FP가 바뀌었다. 55만 3,114원에서 60만 5,784원으로 바뀌었고, 인공지능 관련한 대가 산정 가이드가 추가되었다. 소프트웨어 사업 기획 단계 대가 산정 유형. 기획 단계 때의 대가 산정 유형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현 단계에서는 FP밖에 없어요. 구현 단계는 FP. 그래서 기획 단계 대가 산정 방법으로는 ISP, BPR, EA 이런 거는 컨설팅 업무량 방식인 거고, 뭐 이런 거는 수입 공수 방식으로 한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같이 암기하시면 좋은 건 재경비는 직접 인건비 곱하기 144의 154%,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의 20에서 40% 이런 거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도입 사업 대가 산정, 절차 요 네 가지 사전 준비, 이용료 계산, 전문 작업비 계산, 서비스 도입 사업비 산정 이렇게 네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이런 것들 같이 암기하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 네 단계부터 일단 암기. 그리고 그 중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단계 절차는 꼭 암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예, 데이터 웨어하우스 모델링인데 이거 두 가지 예,
스타 스키마하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 이 두 가지를 적어주시는 건데 일단은 이 중요한 핵심 요소가 예, 여기 앞에는 다 그렇고 해도 이 다차원 예, 요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다차원. 차원이 여러 개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올랩에 대해서 올랩이 다차원 분석이잖아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그죠? 그다음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게 예, 주제 단위로 구성을 한 게 이제 데이터 마트죠. 예. 요거 가지고서 이제 올랩 분석을 한다. 그리고 올랩은 뭐 H올랩, M올랩, R올랩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를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모델링 방법론 스타하고 스노우플레이 스키마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요거 팩트 여기 팩트죠 팩트 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 팩트 디멘전 그다음에 메저 그다음에 하이라키 특히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림에 네, 팩트와 디멘전 네. 스타 스키마는 일단 가운데에 팩트 테이블을 두고 나머지 이것들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디멘전이잖아요. 이렇게 디멘전 팩트.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다차 어떤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진 이런 값들을 구성을 해놓고 이거 별 단가 수량 총 매출액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는 이쪽이 예, 정규화가 안 된 것들을 정규화 한 번 더 시켜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쪽에 1대 M 관계가 또 생겨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예, 그래서 이 디멘전 테이블에 대해서 정규화를 통해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서 저장 공간을 줄였다. 예, 이런 것들이 특성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그 노에스큐엘의 그 모델링 방법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노에스큐엘은 이런 테이블 구조가 아니죠. 이런 RDBMS 이렇게 릴레이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키밸류로 있는 것이 노에스큐엘이고, 거기에다가 이걸 헷갈리셔가지고 이제 도커 패기 후모 있잖아요. 도커 패기 후모를 써주신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모델링은 스타, 스노우플레이크 이 두 가지로 예,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장점, 단점까지 한번 저희 그 서브노트에 있었잖아요. 여기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규화를 많이 하다 보면 조인 관계가 늘어나잖아요. 조인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성능이 그만큼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예. 대신에 예, 정합성을 보장을 한다는 장점이 올라가기도 하죠. 예. 그래서 디멘전 테이블을 정규화를 한 게 스노우플레이크고 비정규화된 게 스타스피고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이 팩트 그리고 나머지 디멘전 예. 그리고 이 측정 값들 여기 있죠. 메저, 그다음에 이런 속성들이 이제 생겨잖아요. 계층이 생기잖아요. 하이어라키까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꼭 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 기법 그냥 구석에서 제가 하나를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식별, 그다음에 계획 수립, 그다음에 관리 이 크게 세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권력 관심도 현재성 모델, 이해관계자 큐브 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현저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7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권력, 적정성, 긴급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원이 세 개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따져가 나가는 거고 권력 관심 그리드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권력 영향과 영향 충격 네. 2차원 모델로 이렇게 식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권력 관심 그리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큐브 그래서 태도까지 권력 관심 태도까지 해서 보다 정교하게 분류가 가능하다. 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현저성 모델이 단독으로 출시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 관리 기법 전체적으로 세 가지 프로세스 및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기법 있잖아요.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요거는 같은 어죠. 그 일단 구성 요소, 3구성 요소 1, 2, 3번.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버넌스 위험 및 규정수 GRC라고 하죠. 요거 첫 번째. 그리고 치료 및 보안 태세 최적화 두 번째. 그리고 TDIR 위협 탐지 및 대응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로 이루고 있고, 요거를 어쨌든 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 5단계, 스코핑, 디스커버리 이렇게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 구성 요소에 그렇죠? 그다음에 5단계, 5 프로세스. 네, 요거는 키워드 기반으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만 딱 적어 나오시면 되고 기대 효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뮤텍스 세마포 모니터 요거는 레이스 컨디션을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대책 방법.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요거는 키워드 기본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네, 그리고 여기 베커 대피렘 있잖아요. 즉 그 알고리즘. 네, 그래서 요거 알고리즘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락킹과 언락킹을 활용을 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마포 PV 연산 없으면 안 되고 바이너리와 카운팅 세마포 2가지. 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 모니터가 그림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베타 동기, 조건 동기, 임계 영역 이 3가지. 네, 베타 동기 Q, 조건 동기 Q, 임계 영역 가운데. 그래서 구성 요소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스 컨디션이 묻지 않아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간글로 가볍게 언급해 주면서 가나다로 이제 가나에 모니터는 3달러로 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에이전틱 AI는 이것도 이제 같은 기술이긴 한데 다른 반에서 좀 그리고 이제 뭐 신문 특강, 논문 특강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자율성 그리고 목표,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형 인공지능 시스템. 네. 특징 보시면 자율성, 목표 지향 있죠, 그죠? 그다음에 적응성, 워크플로우 최적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나 그죠? 에이전틱 AI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3가지. 요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액션. 자, 그 전까지 AI 에이전트가 뭔가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는 것까지는 다 됐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액션, 행동을 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틱 AI의 이 액션, 어쨌든 행동과 관련된 게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잘 보시고 구성 요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첫 번째 퍼셉션 모듈 여기는 데이터를 수신을 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파악하고 객체와 엔티티를 식별한다. 두 번째는 전략과 그리고 가장 적합한 디시전 메이킹,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한다. 자, 그리고 수행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연계를 해서 액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추액처나 익스큐션, 그다음에 API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에이전트 AI가 AI 에이전트 요게 중간에서 기존에 그냥 인지나 어떤 판단했던 거 이상으로 액션을 하면서 그죠? 액션을 하면서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 나간다. 최소한의 인간 감독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네. 요것도 기출 강력한 어떤 그 출제 예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기본법, 요것도 이제 12월에 통과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우리나라가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네. 이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도입 배경, 요거하고 보안 명칭, 공식적인 보안 명칭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AI 기본법이 인공지능 어떤 추진이나 산업 육성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이잖아요. 기본적인 윤리, 기준, 준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크게 3꼭지가 있습니다. 정책 및 추진 체계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산업 육성을 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3번째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3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정책 추진, 산업 육성, 그 다음에 의무 부과잖아요. 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세 번째 내용을 더 깊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나 내용은. 그래서 이제 2-나에는 그 특히 이쪽에서 분류를 하기를 고영향하고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두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1번은 고영향, 2번은 생성형. 예. 그 고영향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영향이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반에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된다. 그리고 생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과물이 어쨌든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라는 것에 표시를 해야 된다. 워터마크. 그래서 이게 딥페이크다. 또 이런 것들에서 워터마크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지 또는 표시. 이런 키워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 표시.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두 가지로 고영향과 생성형으로 분리를 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이런 모델을 생성을 했을 때,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여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 의무를 부담을 한다. 이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한 확인을 누구한테 또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각 조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대리인에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대리인의 지정 신고 의무를 부담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인공지능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대리인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라고 해가지고 법안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리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 조치라던가 이런 신뢰성에 대해서 대리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큰 꼭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래도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윤리나 이런 어떤 법안 이런 것들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고요. 이 교시는 선택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번 같은 경우 문제 구성을 좀 보면 5번 요거는 소프트웨어 앞쪽에 있는 문제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이런 거 엘보우 기법, 신뢰 기법 한마디로 그 클러스터링, 비지도 학습의 클러스터링의 K 값을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거가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동작하는지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 깊게 공부를 하셔야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난이도가 이게 상입니다, 상. 그리고 S방. 다시 한번 이 최소 요건이라던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챙겨가시라고 문제를 좀 내봤고요. 한 개씩 좀 살펴보면 일단 테스트 중에서도 테스트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생뚱맞게 정말 백투백이라든가 퍼지나 이런 식으로 어디 구석에 있는 고릴라 테스트 그런 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좀 개념 정도 챙겨가시라고 내본 문제고요. 첫 번째, 이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 기법을 수행을 한다. 특히 이 두 가지가 이 자율주행과 같은 어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테스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CITS나 어떤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디파인 베이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 방법을 적용할 거냐, 그냥 뭉뚱그려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컴포넌트나 시스템 동일 입력 값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컴포넌트 또는 이 버전입니다. 버전. 버전도 되고 컴포넌트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버전이나 컴포넌트가 바뀌었을 때 같은 수행 데이터를 넣고 이 뭐 1.1 버전과 1.2 버전이 있을 때 당연히 안에 내부적으로 로직이 바뀐 게 아니라 어떤 동일한 결과값을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불일치할 경우에 원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SO 26262, 그렇죠?
예, 단위 통합 시스템 테스트 수행 시 백투백 테스트를 주요 검증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 자, 이런 거. 예, 좀 더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답안을 구성을 하실 때, 그렇죠? 여기에 어떤 구성 요소를 넣으시기보다는 수행 절차. 예, 그래서 가는 개념을 써주시고요. 예, 개념 및 특징을 써주시고 나는 절차를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각각 작성하고 준비 데이터를 해서 A 수행, B 수행 후 결과값을 일치한지 확인하고 불일치한다면 원인에서 파악한다. 네, 이런 순서로 되겠죠. 네. 자, 퍼징은 이 유효하지 않는 값, 무작위 값을 입력을 한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을 해서 잠재되어 있는 취약점을 식별하는 겁니다. 개념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절차가 있죠, 절차. 네. 그래서 여기 입력값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입력값을 선정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파일이라던가 프로토콜 비정상 입력값들을 다양하게 넣어봄으로써 예, 혹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테스트가 되겠고, 종류에는 블랙박스 퍼징, 화이트박스 퍼징, 그레이박스 퍼징, 그리고 뮤테이션 기반 퍼징, 제네레이션 퍼징.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마지막 4단락은 이제 여기서 좀 적기가 뭐하니까 저는 항상 테스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V 모델을 많이 썼습니다. V 모델. 예. V 모델이 어떤 측면에서 보았을 때 SDLC 소프트웨어 뭐죠 이거? 디벨로퍼 라이프 사이클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 단계에서 테스트를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V 모델 각각의 단계에서 정확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예, 나중에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인수 예, 그리고 오픈 할 때까지 제대로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V 모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5번은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분집수 최적화 K 값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루엣과 엘보우와 던 인덱스까지 있었죠. 던 인덱스. 네, 던 인덱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실루엣하고 이 엘보우 메서드 두 가지를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 비지도 학습이잖아요. 클러스터링이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를 쫙 해주시고 데이터셋을 유사한 특성에 따라서 여러 분집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이다. 그거에 대해서 유사성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돼, 묶을 수 있고 분집 중심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비지도 학습이다. 이 특징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K-민즈 그죠? 그리고 계층적 분집화, 그리고 DB 스캔 같은 경우에 K 값이 필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클러스터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가우시안 모델 이 네 가지 알고리즘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엘보우는 요 SSE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SSE. 그래서 SSE 공식은 내 중심으로부터 제곱합이에요. 제곱합. 거리의 제곱합. 그래서 K가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이렇게 쭉 가면서 갑자기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팔꿈치, 엘보가 팔꿈치잖아요. 테니스 치다 엘보 왔다 그러잖아요. 엘보가 팔꿈치인데 그래프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화한 이 팔꿈치 지점에 K 값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SSE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공식 다시 한번 보시고 세부 내용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에 K 값을 선정을 한다. 이게 엘보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실루엣은 이 키워드가 응집도와 분리도를 측정해서 K 값을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I 여기 있잖아요. 데이터 포인트와의 뭐 응집도, 분리도. 그러니까 중심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모여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클러스터와 어느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평가를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쭉 구성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평균을 낸다. 평균. 그래서 첫 번째 SI 요거를 도출을 하고 그렇죠? 두 번째 평균을 낸다. 그럼 평균 값이 여기 찍히는 거거든요. 지금 클러스터가 3개일 때 평균 값이 골고루 있는 것이 좋은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치우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한 곳에 이만큼 치우쳐 있다. 자, 여기는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더 좋은 클러스터다. 그래서 세 개가 더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좀 깊게 확인해 주시고, 이걸 왜 냈냐면, 그 지금까지 그 지도학습의 평가, 자, 지도학습에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그 예측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이번 주 그 셀태 과제로 내기도 했습니다. 예측은 어쨌든 간에 회귀 모델의 예측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MSE, RMSE,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되겠고, 그렇죠? MAE, 그렇죠? 그다음에 분류 모델은 혼동 행렬이 되겠죠. 혼동 행렬에 뭐 ROC에 AUC에 이런 것들. 네. 혼동 행렬에 뭐 정확도, 재현율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거기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비지도입니다. 비지도. 남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서 비지도의 어떤 예, 클러스를 나누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크게 던인덱스, 실루엣, 엘보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엘보우와 실루엣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중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락은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겠다라는 거죠. 전체에서 이 엘보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뭐 데이터가 정말 급격하게 딱 눈에 띄도록 나오면 좋겠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완만하게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꼭지를 세 개를 잡아서 2, 3, 4가 내가 봤을 때는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놓고 엘보우로 대충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루엣 개수로 더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엘보우와 실루엣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사단락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보우 기법으로 군집의 수를 좁히고 그 다음에 실루엣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득점을 받는 방향은 이 공식입니다. 공식. 네. 그리고 응집도와 분리도를 아느냐, SSE를 아느냐, SSE를 아느냐. 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밤, S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거의 약간 타겟형 문제예요. 제가 이거 문제를 만든 건 아니고 타학원에서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해설도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는 아마 요거를 좀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네. 그, 이 그림하고 다 여기에 보시면 이 미국 정보통신청에 대해서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그 투명성과 책임성, 여기 식별성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이 효과가 되겠죠, 효과. 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주저리 이제 글로 두 줄로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물어본 거는 웬만해서 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줄보다는 부분값을 이렇게 지워주셔서 여기서 개발자 측면에서 그쵸? 최신 버전인지를 활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 및 라이센스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잠재적 위험 노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네. 물어본 건 꼭 표로, 표로, 물어본 건 표로 적으셔야 됩니다. 표로. 그리고 최소 요건은 저희 이제 S밤의 데이터 필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항목들을 이렇게 명시해 놨거든요. 여기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다시 한번 공급자명, 타임스탬프, 저작권자, 그다음에 컴포넌트 네임, 구성 요소명, 버전, 식별자, 종속점 관계. 7가지 항목. 7가지입니다. 7가지.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S밤이 워낙 이제 뭐 다양하게 표준도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S밤도 있긴 하지만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예. 요 표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고 여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 그 S밤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표준이죠, 표준. 네, 형식. 표준 형식입니다. 표준 형식. 그래서 이 NTIA 이쪽에서는 이 세 가지 형식을 활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조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보안 취약점의 관리 방안을 볼 것이냐, 라이센스의 관리 방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약점을 적고 라이선스 관리 방안을 적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여기에 묶이느냐 이렇게 보안 취약점 및 관리 방안 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 및 라이선스 관리 방안이냐 이게 지금 이제 약간 문제인데 그 해설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각을 적었더라고요. 각각.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보안 취약점의 관리 방안 예, 그리고 라이센스의 관리 방안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더라 하면은 보안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안으로 적으시려고 하면은 첫 번째 1안으로 적으시려고 하면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걸 적으시고 가볍게 간글로 적어주시면서 보안 취약점 중에서 라이선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이 뭐죠? 저희 S밤 내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여기서 보면 식별자도 있고 그리고 종족성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실현하겠다 이렇게 지어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안에서 보면은 그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그 문서를 보시면 아예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해야 될 했을 때 차라리 요거는 좀 관리 방안 및 라이선스 관리 방안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출제를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너무 많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두 사이의 관계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취약점하고 라이센스하고 사실 관리가 있을까? 관련이 있을까? 관리가 그렇게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각각이 맞을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이렇게 명확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게 더 좋겠죠. 네. 다시 한번 키워드 위주로 보면 요거 요런 키워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CV, KV, 예. 그다음에 NVD, 그다음에 SCVSS 이게 취약점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취약 항목들에 대해서 CV, KV 이런 걸로 이제 그 저희가 정리를 해놓고 NVD가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죠? 요거는 점수화를 합니다. CVSS가 점수화. 점수를 해가지고 스코어링을 해서 이게 이런 취약점들이 몇 점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취약하게 지금 더 이제 우선순위라던가 어떤 더 높은 취약점을 더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키워드들 다시 한번 가져가시라고 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라이센스 분류 예. 요거 계열 카프 레프트 중에서도 위크하고 스트롱이 있죠. 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저작권과 그리고 만약에 이걸 수정해서 어떤 이득이 그 뭐죠 이런 거 예. 이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공개를 할 것인가 예. 그리고 특허 및 어떤 허용과 다른 어떤 제3자 뭐 배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이런 것들에서 고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요 답안지보다는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그 링크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네. 요 2달러 최소 요건 데이터 필드 네. 이거를 누가 잘 적느냐 네. 정확하게 적느냐 이 디테일 7가지를 꼭 챙겨가 나가시고 이 3가지 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토픽의 어떤 확장이나 그런 것보다는, 네,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잘 쓰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하반이나 다른 어떤 학원이나 다른 반, 다른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 파이널 출제를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 그 모르는 거, 좀 내가 좀 약한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느낌상 각 학원의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모의고사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출제를 하기 전에 출제자들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 저희가 중복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게 내가 서브노트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개념 정도는 꼭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가시면 개념을 모르고 쓰는 거랑 개념을 알고 쓰는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반에서도 우리 반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반에서 더 중요하다고 다루는 건 있지 않은가. 특히 이제 KPC나 아이리포 같은 데서 좀 찍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가져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남은 기간 셀퇴하고 셀퇴를 마지막에 한 2주 전에는 하루에 하나씩 올릴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게끔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셀퇴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셀퇴 하실 때 너무 쓰는 시간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목차 과제랑 동일하게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안에 어떤 키워드를 적을지까지만 적어주셔도 되니까 너무 셀퇴에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어떤 목차와 어떤 키워드를 여기다 적겠다라는 것만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마지막은 좀 한 달 좀 바짝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그 3시에 아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김세실 기술사님 아마 후기를 들으시고 아마 그 다음에 저희 모의고사 타반 모의고사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